먼저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현재 네. 상황을 좀 여쭙고 싶어요. 거래는 없는데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신고가가 이제 계속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런 상황이 이제 정상은 아니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시장 상황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 맞습니다. 네네.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고요. 지금 시장에 매물이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실거주자의 매물들만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주택자의 매물들이 좀 시장에 좀 나와줘야 같이 섞여 있어야 좀 가격 경쟁이라는 것도 매도인들도 사실은 경쟁이거든요. 그쵸. 먼저 팔기 위해서 가격을 낮춰가는 과정을 갖다가 거치는데 지금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지면서 매물로 나오는 매물들이 뭐 일시적 일가구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주거 이전 이런 목적으로 해서 실거주자들의 매물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실거주자들의 성격은 사실상 내가 조금이라도 낮게 팔면 손해본다는 인식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신고가가 나오면은 일단 실제로 그 신고가보다 다 매물 걷어들이고 호가를 더 높이는 그러한 장세가 올해 3, 4분기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지금 거래는 역대 정말 이런 거래량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11월은 상당히 위축된 상황일 것 같은데요.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보통은 6천 건 정도가 안정적인 수준에서 나타나는 수준으로 월로? 월 단위로 네네네. 따지게 되면요. 그런데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5천 건을 넘기질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3천 건대면은 시장이 침체 국면이거든요. 근데 지금 10월 달 기준으로 아마 전부 다 집계가 된다 하더라도 실거래가가 다 집계돼도 3천 건이 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시장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근데 11월 달은 어쩌면 2,500건도 못 넘길 수도 있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은 너무나도 위축되어 있고 이런 때는 사실은 시장에서 하락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역대적으로 3,000건이 깨졌는데 하락이 안 나왔던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지금 신고가가 지금 아마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집계 이후로 아마가 아니라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집계 이후로 이렇게까지 거래량이 위축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신고가가 높게 나오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매수인과 매도인 어떤 좀 생각들을 갖고 있을까요? 머릿속이 좀 복잡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매도인의 성격은 두 가지 성격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매도인의 성격은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주택자 혹은 또한 실수요자, 실거주자 그렇게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매물을 거의 다 대부분 다 걷어들이는 분위기고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라든지 아니면 임대사업자 만료로 인해서 지금 팔아야 되는 물량 이러한 물량들이 좀 약간 상당히 고민에 빠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가를 낮춰야 되는데 호가를 갖다가 지금 낮춰도 거래가 안 되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면 다주택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면적대는 소형 평형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18, 19, 20평형에 해당되는 5구 스퀘어미터 미만의 전용 면적으로 따지면 그 소형 평형 물량들은 지금 거래를 낮춰도 지금 매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여져 있고요. 다주택자들, 지금 2주택, 3주택 이상을 보유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이 정책이 지속 가능한 정책인가, 차기 정권에서는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좀 매물을 갖다가 걷어들이고 있는 입장이고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급등을 했어요. 거기다 호가를 갖다가 아니 이 실거래가 네이버에서 확인해 보더라도 이 실거래가와 호가 간의 지금 차이가 아니 맞아요. 너무 커요. 지금 기존에 최고가가 11억이었는데 호가는 최저 수준이 12억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이런 단지들이 있다 보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지금 선뜻 매수장으로 참여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걷어들이고 있기도 하지만 또 보유세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좀 답답할 것 같은 생각도 좀 드는데. 실질적으로 다주택자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지금 타겟으로 노리고 있는 좀 고가의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미 시뮬레이션을 마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렇게 이미
내가 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종부세를 갖다 3천만 원 이상 내보신 분들은 아 내년에 더 높아진다는데 하고 네네네. 세무 상담을 갖다 이미 마치셨고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자금책을 갖다가 마련을 갖다 대비책을 마련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종부세 지금 종부세가 강해 너무 세 하면서 급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고요. 이러한 현상이 작년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었거든요. 바로 종부세 고지서 발송일 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종부세 폭탄 나온다. 하지만 급매물들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네네네. 다만 이런 매물들이 지금 우선 당장 패닉에 빠져서 매물로 나오기보다는 좀 더 기다려 보자. 지금도 상승세인데 라는 걸 갖다 파악하고 어쩌면 내년 6월 이전에 내년 6월 1일이 종부세 기산일이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 이전에 한 3, 4, 5월 달쯤에는 매물을 갖다 좀 출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양도세란 부분에 네, 대한 너무 이슈가 크죠. 너무 네. 크기 때문에 이분들마저도 지금 뭐 2주택자 이상, 3주택자 좀 장기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과연 매물을 내놓을까 좀 회의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네네. 뭐 어쩌면 또 대선 이후를 지켜볼 수도 있고 네. 그렇겠네요. 네, 지금 이제 또 뭐 최근에 이제 그 금리 인상이 이제 또 됐고 또 대출 규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상 금리와 주택 가격의 상관관계는 네. 의외로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네네. 지난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 참여정부 말기 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25%까지 5.25. 올라갔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네네. 오히려 그 시점에는 계속 주택 가격이 함께 폭등해가는 시점이었고요. 반대로 또한 네. 그 지난 참여정부 이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는 또한 금리가 2%대까지 낮아졌는데도 같이 하락해가는 하락하고. 그런 네, 양상을 네. 보였기 때문에 네. 사실상 금리란 것보다는 수급을이란 걸 갖다 우리가 봐야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실수요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네네. 지금 내가 전세를 갖다가 거주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혹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분들이 지금 주거 시장이 상당히 불안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많이 불안하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내년 7월달부터 2+2를 갖다가 사용했던 네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3법 중에서 네네. 2년 그리고 네, 계약 추가 갱신 2년 청구권.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물량들이 종료되는 내년 7월달쯤에 이분들은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상 이분들이 움직이는 타이밍이 보통은 우리가 딱 내가 계약 기간이 종료됐어? 이 시점부터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리 한 움직이죠. 3, 4개월 네. 혹은 길게는 5, 6개월 전부터 움직이신다는 거죠. 네네. 그럼 내년 이 타이밍이 2, 3월 달에 이분들이 움직이긴 움직이셔야 돼요.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어차피 혹시 지금 이분들이 전세가 수준은 거의 2배 정도 올라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4년 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세 4억에 거주하시는 분들 지금 만료된다면 8억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두 배네, 그럼 진짜. 4억의 차익만큼 월세로 전환시켜 줄 것이냐. 거의 다 전세자금 대출은 안 되니까요. 네네. 아니라면은 내가 이 수준에서 조금 더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매수할 것인가. 이 움직임이 내년 2월 달에서 3월 달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궁금한 게 그래서 내년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지금 뭐 집값 하락이나 또 폭락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무주택자들도 많이 혼란스러운데 대표님 보시기에 좀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해본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거는 답변드리기가 너무 네네. 정치적 변수가 강하기 때문에 특히 내년 대선을 두고 두 후보 간의 네네. 공약이 너무나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야 이거는 종부세 가지고는 안 돼. 국토보유세로 만들어서 개편해가지고 지금보다 좀 더 과세를 강화시킬 거야라는 주장을 하시는 후보가 계시고 한쪽에서는 지금 종부세 완화시키고 양도세도 완화시키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후보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아마도 지금 좀 시장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시장이 과도한 네네. 세금에 대해서 야
차기 정부에서는 좀 바뀔 수도 있어라는 기대 심리를 기대 가지고 심리. 억지로 네. 버티신 분들이 급매물들이 조금 출현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이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혹은 강화된다고 한다면. 네네. 근데 하지만 이 정책이 강화된다는 거는 가장 커다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게 결국은 세금을 갖다 더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금이 늘어난 세금은 결국 조세의 정가 및 귀착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귀착이 됩니다. 이게 임대인의 몫으로 귀착이 될 수도 있고 임차인의 몫으로도 그렇죠. 귀착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정책이 계속 유지된다면은 우리나라의 주거비는 그냥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하지만 이 주거비가 점차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네네. 이게 장기적 효과를 가지기는 극히 어렵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 지금 이 시장에서 지금 부동산 정책을 갖다가 좀 바꾸어 보겠다. 네. 종부세도 낮추고 양도세도 낮춰주겠다라는 정책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그때는 다주택자 물량들이 일시적으로 버텨왔던 물량들이 조금씩은 출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 양도세에 대해서 지금 양도세 완화를 갖다가 주장하시는 후보님께서는 일시적 양도세 완화라는 표현을 살짝 쓰셨어요. 그럼 일시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이라는 표현을 쓰셨죠. 이게 언제까지일지는 아직 타이밍을 정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네네. 그렇다면 언젠가는 다시 또 강화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타이밍에 매도해야겠다는 물량들이 조금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하락으로 만들어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일단 최대한 그 급등을 막고 일단 좀 그 보합 수준에서 물량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시장 정책이 좀 장기적인 국면을 갖다 맞아가게 된다면은 다시 서울의 거래량은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지금 급등을 갖다가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데는 좀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정책에만 또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또 아니고 또 그렇죠.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또 봤잖아요. 사실상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이런 정책적인 효과는 어떠한 정책을 발표하고 나면은 일시적으로 시장이 급하게 위축되는 부분을 보였다가 네네. 갑자기 거래량이 몰리면서 또 급등 구간을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부분보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수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입주 물량,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 물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급 물량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입주하는 물량이 많아지는 시점 시장은 급격하게 안정되거든요. 전세 시장도 그렇고 월세 시장도 그렇고 매매 시장도 그렇습니다. 일례로 들어서 2018년 12월 달에 헬리오시티가 네네. 입주를 했습니다. 12월 31일에 입주를 시작해가지고 19년 초라고 네. 봐야 네네. 되는데요. 이 시기 워낙에 큰 단지였어요. 워낙 크니까. 9,520세대의 물량이 거의 한꺼번에 만세대 입주를 가까운. 갖다 시작하다 보니까 네. 이 시기에는 입주를 하기 무려 3, 4개월 전부터 전세 시장이 안정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잠실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송파구로 시작된 게 강남구까지 전이가 됐었죠. 그러면서 임대차 시장도 안정되고 매매 시장도 안정되고 그 기간이 무려 6개월이나 지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6개월이라는 기간, 그 입주 기간이 딱 지나자마자 가격은 급회복하면서 시장을 갖다가 가격대를 맞춰갔던 모습을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꾸준한 입주 물량이 나타나 준다면은 네. 사실상 주택 가격은 자연적으로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2023년 이후에 또 뭐 둔촌주공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입주 예정이 좀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워낙 또 큰 곳이고 또 그때 이제 또 입주 물량이 또 늘어난다면 주택 시장이 좀 조정을 받거나 안정이 되거나 뭐 그런 게 될 것이다. 그런 의견도 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상 둔촌주공은 조합원 수만 6,000세대에 네. 가깝고요. 12,000세대입니다. 12,000세대. 9,500세대 가지고 시장에 그만큼 커다란 파괴력을 줬는데 12,000세대는 뭐 말할 나위가 없죠. 분명히 시장의 파급력은 강할 겁니다. 일단 이 파급력이라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우선 당장 6,000세대의 조합원들이 이주를 갖다가 둔촌주공으로 들어오거나 그렇죠. 예. 아니면 둔촌주공에서 임대차 물량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 분양 물량도 입주가 시작될 거고요. 그 말은 바로 지금 현재 그 둔촌주공의 과거 조합원들이 주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주변 지역에 전세가를 올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매매가를 올리고 전세가를 올렸던. 이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주택들이
다시 둔촌주공으로 빠지면서 그 주변 지역까지 그 빈집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바로 전세가 안정과 매매가 안정을 갖다 이뤄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부분이 과거에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만큼 파괴력을 네네. 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보다 훨씬 더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때는 조정이 되지 않을까? 물론 조정은 어느 정도 나타날 테지만 어쩌면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만큼 파괴력은 못 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네네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그 당시 헬리오시티가 입주할 시점에서는 경기도권의 입주 물량이 많았거든요. 같이 있었구나. 예, 경기도의 입주 물량이 같이 풍부한 상태에서 네. 입주 물량이 나타났기 때문에 상당히 커다란 파괴력을 갖다가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것인데요. 내후년의 입주 물량에 대해서는 그 당시 경기권의 입주 물량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과연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내년부터 네네. 그리고 둔촌주공이 입주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또 상승세를 나타낼 거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갖다가 나는 안 할 거야. 둔촌주공 입주할 때 매수할 거야 라는 게 과연 현명한 판단일지에 대해서는 좀 약간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내년 이후에도 이제 집값이 좀 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또 많이 있어요. 뭐 정책의 물론 상황을 좀 봐야겠지만, 예. 네,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또 언제까지 오를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좀 궁금증도 많을 텐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현재 그 정치적 변수를 네네.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네네. 그냥 가정으로 현 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말씀드리자면은 내년도도 한 10% 이상 10%? 급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임대차 3법 중에서 2+2 네. 계약갱신권 청구 물량들이 이분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부분이 좀 상당한 내년에 주택시장의 리스크로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집값이 이제 오른 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전세가를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네, 전세가 상승이 이제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원인 때문에 전세가는 어떻게 좀 전망해야 될까요? 네. 일단 올해 상당한 좀 이슈 중에 이슈는 무주택 갭 투자자들이 네. 상당한 매수 세력으로 그렇죠. 등장했다는 걸 잡을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에서도 일단은 대출을 갖다가 상당히 억제는 분위기가 강해졌는데요. 무주택 갭 투자자들이 올해 1사분기, 2사분기까지만 해도 좀 자연스럽게 소화가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안정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3, 4분기에 갭 투자에 들어가신 분들은 갑자기 정부에서 추석 전후로 해서 대출 규제 압박이 나오면서 네. 이분들이 전세를 놔야 되는데 수요를 갖다 못 맞추는 일시적 누적 물량들이 지금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일시적 누적 물량들이 계속 기다려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뭐 지금 뭐 잔금을 못 치러서 계약이 해지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조만간 이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물량들이 해소되고 난다면은 더 이상 갭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 그럼 전세를 갖다 공급해 줄 수 있는 공급자마저도 앞으로는 없어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오히려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 갭 투자를 갖다가 진행하실 만한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히 다주택자들은 갭 투자를 하기가 거의 힘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 전세를 갖다 공급해 줘야 될 갭 투자자들이 증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세가 급등은 더 불가피한 상황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갭 투자가 또 안 되니까 전세가가 또 오를 수도 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한 기존의 갭 투자자들은 이 성향이 갭 투자자로 계속 머물러 있질 않아요. 갭 투자 처음에는 집을 갭 투자로 매수했지만 전세가가 올랐어? 나 그만큼 월세로 받을 거야. 월세로 전환해 가는 분위기가 강하거든요. 그리고 전세를 계속 유지한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그 임차인들이 떠나지 않고 거기 거주하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신혼부부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거주 이전자, 뭐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서울로 이전해 온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히려 전셋집을 구하기는 이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주택자 규제를 많이 해왔는데 이제 또 평소에 이제 다주택자 규제 부작용이 이런 전세가 상승을 또 불러온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거 들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다주택자가
규제가 이제 그런 임대 시장을 불안하게 했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언론에서 이러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네. 계약갱신 시정국권 2+2로 인해서 지금 전세가가 폭등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다주택자가 증가하지 못한 시장이라면은 사실상 가구 수는 매년 늘어난단 말이죠. 네네.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거주 이전자라든지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구 수가 늘어나는 만큼 비례해서 다주택자들은 늘어나줘야 돼요. 근데 이게 늘어나주지 못하고 있다. 그럼 기존 시장은 기존 시장 수요자들이 수급에 따라서 움직여 가는데 늘어나는 분들은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다주택자는 증가해 가는 게 맞습니다. 가구 수 증가량만큼 다주택자들은 증가해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2+2까지 정해지면서 기존 임차인들까지 보호해줘 버리면서 네. 신혼부부들, 거주 이전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줄어든 시장에 참여하다 보니까 과열 경쟁이 발생되면서 전세가 폭등 그리고 급격한 월세화를 갖다가 양산시켜간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다주택자에 대한 너무나도 배척해가는 이 정부의 정책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주택가격 급등을 갖다가 더 양산시켜가는 그러한 환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제 강남 재건축할 때 이제 1+1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당시에는 이제 뭐 큰 평수를 갖고 있었으니까 하나 살고 작은 거는 이제 임대 주려는 목적으로 이제 1+1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보유세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철회하는 단지들이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또 그런 원래 이제 임대로 나와야 했던 물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과거에 이전 정부에서 대형 평형을 갖다가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 부분을 갖다가 두 채 줄게 1+1으로 해서 두 채로 해서 개발할 수 있게 해줄게 하면서 상당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택을 갖다가 좀 많이 늘려가는 취지로 해당 정책을 갖다가 만들어 갔었죠. 근데 문제는 사실상 지금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급이 시장에서 상당히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내년도 입주 물량을 분석해 보니까 90%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고 국민주택 규모 초과는 너무 그 비율이 줄어든 겁니다. 10%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부동산이란 거는 우리가 살펴볼 때 희소성의 가치를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형 평형 40평일 때 50평일 때 이러한 물량들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서 올해 상승의 그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50평대 이상, 40평대 대형 평형이 지금 가격 폭등을 갖다 만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시장이 안정됐다고 하고 있는데 대형 평형, 중대형 평형은 11월 달에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폭등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희소성의 가치를 갖다 가져가다 보니까 조합원분들의 입장에서도 대형 옛날에는 대형은 절대 상승하지 않아. 소형평만 상승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대형평의 가격 상승이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으로 돌아서는 추세가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똘똘한 한 채. 지금 2주택이 돼버렸다가는 종부세가 10배가 늘어난다라는 부분도 같이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면서 다시 주택수가 오히려 늘어나지를 못하고 재건축 조합에서 우린 대형평으로 갈래 다시 설계 변경해가지고 다시 주택수가 쪼그라드는 웃지 못할 상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집값 안정을 위해서 이제 뭐 말씀하신 규제들을 완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고 특히 이제 양도세 완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떠세요? 규제가 완화되면 집값도 안정될까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입주 물량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바라봤을 때는 향후에 주택 가격이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안정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 내후년 아니면 3년 후까지 지속적으로 둔촌주공 입주를 제외하고 그 기간은 제외하고 말씀드리자면은 급등이 계속 나타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지금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쪽보다는 얼마나 그 급등폭을 완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포커스로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규제가 지금 다주택자들이 물량이 시중에 나오도록 정책적으로 좀 시장이 그러니까 다주택자 분들이 지금 3주택자 이상은
양도세율이 무려 82.5%에 달합니다. 네,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네. 사실은 82.5%라고 한다고 하면은 취득세에다가 그동안 보유세라든가 거기다가 부동산 수수료 매수할 때, 매도할 때, 거기다 임차인 얻을 때 부동산 수수료, 또 임차인 갱신될 때마다 수수료, 이러한 부분을 다 감안하고 난다면 사실상 네, 이거 적자거든요. 빼면 진짜 남는 게 없네요. 예, 그렇죠. 네. 적자다 보니까 지금 매도할 수 없도록 완전히 정부가 오히려 꽁꽁 틀어막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물량들이 그나마 시중에 나오도록 해서 지금 신축의 공급은 없다 보니까 기존 주택 시장, 구축 아파트들의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외에는 지금 시장이 안정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러한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하락으로 전환된다? 그거는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도 지금 주택 가격을 하락으로 만들겠다보다는 얼마나 급등폭을 갖다가 완화시킬 수 있겠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지금 시장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어쨌든 가장 뭐 궁금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이런 상황에서 집을 이제 사는 게 또 맞을까? 네, 어떻게 이런 질문 받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참 이게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사실 지금 정부에서 정책 자체가 거래량을 너무나도 위축시켜 가지고 거래량 주택 가격 하락을 갖다가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에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해 왔듯이 정부에서 정말 센 주택 정책을 갖다가 발표할 때는 3개월 혹은 6개월 동안 시장은 침체됩니다. 시장은 침체되면서 일단 상승을 갖다가 억제하거나 약하락 정도를 만들어낼 수는 있었지만 어느 정도 3개월 후, 6개월 후에는 갑자기 매수세가 급증하면서 폭등을 만들어냈던 사례가 지금 현 정부에서도 세네 차례 있었죠.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원인을 갖다 살펴보게 되면은 네. 사실상 매도 가능 물량이라는 것은 항상 그 시점마다 매도 가능 물량들이 있습니다. 6월 달에 매도 가능 물량, 7월 달에 매도 가능 물량, 8월 달에 매도 가능 물량, 이런 매도 가능 물량들이 있는데 이 매도 가능 물량들은 공교롭게도 누적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이 물량을 갖다가 임대로 돌려버리는 순간 이 물량은 매도 시장에서 사라져요. 매도를 갖다가, 왜냐면은 그 부동산 시장의 생리상 임대차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면 있을수록 페널티를 입게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2년 동안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이거 매물 걷어들이, 그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매도 가능 물량은 시장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수인들은 계속 대기, 눈치 보면서 하락하면 사야지 했던 물량들이 누적되어 가요. 주택시장이 하락한다 하면은 누적되었다가 어느 순간 급매물들, 그 시기에 나오는 급매물들이 소진되고 나면 가격이 또다시 급등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그때는 다시 이 누적됐던 매수 대기 세력들이 몰리면서 폭등을 갖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지금 그러니까 거래량을 너무 위축시키려는 이런 움직임, 심리를 갖다 잡으려는 움직임이 오히려 악수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우선 당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급매물이라든지 임대사업자 만료에 따른 양도세 그 면제 물량들, 이 물량들이 급매물로 소화되고 난다면 갑자기 또 급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 시장의 향방을 갖다가 내년 상반기에도 나타날 수가 있고,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3, 4월 달에는 바로 2+2 물량들이 네네네. 매수 세력으로 가담되기 때문에 지금 차라리 거래가 되는 게 시장이 안전한 겁니다. 그렇죠. 거래가 지금 시기에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누적된 물량과 그리고 차기 2+2로 인해서 그 임차 물량들이 매수세에 같이 시장에 합류가 된다면 또한 폭등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 정부 임기 이전에 한 번 더 폭등이 나타날 부분이 좀 걱정되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들 여러 가지 또 이유로 현재보다 또 좋은 곳으로 이사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또 선뜻 움직이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지금 이제 갈아타기 타이밍이 아닐까, 이런 질문 좀 받으신다면 어떨까요? 지금은 갈아타기 타이밍은 상당히 안 좋은 타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내가 매수를 한다, 네. 매도를 한다,
일단 지금 같은 타이밍에선 뭐 어떤 걸 먼저 잡아야 될지, 매수를 갖다 먼저 계약을 해야 될지, 매도를 먼저 계약해야 될지. 근데 매도를 갖다가 또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타이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시려면은 가격을 좀 어느 정도 상당히 낮춰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매수하실 때는 또 가격을 갖다가 쫓아가야 되다 보니까 쫓아가야죠. 네. 그게 상당히 갈아타기로는 적합한 시점은 아니고요. 네. 차라리 갈아타기를 한다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둔촌주공 입주 타이밍에 맞춰서 그때를 갖다 매수 시점으로 잡고 혹은 그 매도 시점은 그것보다 좀 전후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매도 시점을 갖다 잡으시면은 그때가 매수 타이밍으로 갈아타기로는 가장 유리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이미 갈아타기라는 것은 내 주택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전까지 같이 상승분을 갖다 같이 누릴 수가 있는 거고 또 좀 물량이 많을 때 저는 주택을 갖다 매수 타이밍으로는 물량이 많을 때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하지만 지금 시중에 물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갈아타기 매수 타이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실제로 부동산 여러 이제 대출 규제도 이제 있다 보니까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좀 현실적으로도 좀 어렵지 않나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그렇죠. 네. 이런 대출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대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집을 갖다가 살 때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 집을 많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대출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발품 많이 팔아야 되고요. 전화도 여러 좀 도움을 갖다 받으신다면은 네네. 대출도 나오긴 나옵니다. 다만 대출을 받는 조건이 좀 상당히 안 좋아져서 금리가 좀 높아진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판단해 보셔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뭐 지금 어쨌든 상승한다는 좀 의견에 있으신 분들은 또 지금 있는 것보다 좀 상급지로 지금이라도 좀 가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상당히 생각하세요? 안 좋은 생각입니다. 네. 오히려 지금 현재로서는 상급지보다는 네네. 내년에 바로 2+2로 지금 주 매수 세력이 올해 상반기에는 무주택 갭 투자자들이 주 매수 세력이었다면은 네네. 내년에는 이제 정말 임차인들, 임차 받고 있는 분들이 주택 가격 앞으로 더 상승하겠구나. 전세가가 계속 상승하겠구나, 월세가가 계속 상승하겠구나, 이런 판단으로 해서 주택을 매수하려고 돌아서려는 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네. 이분들 같은 경우가 바로 지금 전세가 수준에서 움직일 수 있는 주택을 찾을 겁니다. 지금 전세가 수준에서 대출 가능한 나오는 곳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6억 이하의 주택은 거의 남아있기는 어렵습니다만 6억 이하의 주택 시장은 오히려 더 상승해갈 여지가 더 강하고요. 저가의 주택들이 오히려 내년에는 상승을 갖다 주도해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지금 갈아탄다는 것은 오히려 저가의 주택 시장이 가격 급등의 여지가 더 높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못한 생각으로 보이고요.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둔촌주공 입주 시기 때 맞춰서 고가의 시장으로 갈아타는 것은 좋은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더 이제 타이밍 상으로 예.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또 어떤 분들은 이제 1주택자신데 집을 이제 지금 팔고 이제 나중에 좀 조정이 올 때 다시 사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은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부분이 2017년도인가요? 2017년도에 어디 그 백화점에서 네네. 강연을 나갔다가 어떤 분이 집값 떨어지겠죠. 계속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보다. 지금 떨어지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마침 정권 초기에 집값이 떨어진다. 앞으로 주택 규제 강화될 것이다 하니까 떨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지금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야지 하고 1주택자인데 매도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께 뭐 조언을 드린 것은 차라리 지금이라도 빨리 매수하시는 게 낫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매수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2017년도에 갑자기 급등이 나타나면서 정말 당황
했던 그 안타까운 분의 사연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지금도 주택시장에 대해서 1주택자라면은 모험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모험을. 1주택자라면은 일단은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큰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1주택자도 투기거든요. 그럼 떨어지면 사야지. 이것도 그러니까 주택시장을 갖다 마치 주식시장처럼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주택시장과 주식시장과 주택시장은 엄밀히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주식시장은 어쨌든 쉽게 사고 팔 수가 있지만 주택시장은 그런 상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일단은 기다려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현명한 선택일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1주택자라면 현재 주택을 보유하면서 타이밍을 보는 게 더 현명하겠네요. 이렇게 무작정 올랐으니까 팔고 나중에 떨어지면 사야지 이런 건 참 위험한 생각일 수 있겠다. 그런 게 오히려 투기죠. 네네. 또 이게 이제 3기 신도시가 언제 입주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3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시점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2017, 18, 19, 19까지는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역대적으로 정말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문제는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많았지 서울의 입주 물량은 2018년 하반기부터 좀 많았거든요. 헬리오시티 이후에 또 강동구의 고덕 재건축 지역들 입주 물량이 좀 이어지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상기 신도시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서울의 주택가격 하락을 갖다 유도할 수는 없어요. 그 상기 신도시 주변 지역의 주택시장 안정을 갖다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2017, 18, 19년도에 입주 물량이 많았다고 해서 그 주변 지역에 주택가격 폭락이 나타났냐? 아니거든요. 거의 보합세는 유지해 갔거든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많다는 게 하락을 갖다 유도한다기보다는 보합세를 갖다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상기 신도시와 관련돼 가지고는 상당히 지금 정책상 위험한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도시라는 것은 고소득층이 많이 포함되면 될수록 그 도시는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고소득층이 많이 그 도시에 들어가야 이분들이 외식을 하더라도 아니면 자녀들을 학원을 보내더라도 아니면 옷을 사더라도 그 주변 상권들이 그만큼 많이 같이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외면당한 도시의 특징은 상권이 살아나질 못합니다. 학원들이 들어서질 못해요.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는 점점 더 가난한 사람들만 사는 도시가 되어버리죠. 근데 지금 현 정부에서 상기 신도시에서 대책을 잡아 나가는 것이 토지 임대부 주택, 이익 공유형 주택 이런 주택들을 갖다 너무 많이 양산시켜 버린다면 공공 분양이 거의 대부분 이제 수익 공유형 주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고소득층들이 그 도시에 진입하기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 도시가, 이 상기 신도시가 소비층이 약한 그 거주자들만 남게 된다면 상권도 살아나지 못하고요. 이 신도시가 발전될 때 상권이 살아나면서 도시가 살아나거든요. 상권이 살아나지 못하는 상태라면은 점점 이 도시는 새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슬럼화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상기 신도시 소형 비율 높이고 그리고 좀 고소득층들이 진입하기 꺼리는 요건들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1, 2기 신도시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될까요?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죠. 1기 신도시는 상당히 모범 사례로 보입니다. 1기 신도시에서는 대형 평형 비율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 뒀어요. 그러니 일례로 따지면은 일산도 서구 쪽에 호수공원 쪽으로 해서 대형 평형 비율을 상당히 높여놨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대형 평형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고소득층이 대형 평형을 많이 거주하십니다. 분당도 마찬가지죠. 그럼으로 인해서 소비가 원활하게 만들어지고 쇼핑몰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백화점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죠. 그런 부분이 바로 소비 여력, 그 도시 소비 여력과 무관치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은 약간 노후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바로 이 가구 구성체를 갖다가 만들어감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 고르게 분포된
도시를 만들어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갈아타기를 하려는 분들에게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뭐 어떤 팁이나 전략 같은 것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도 안타깝게도 저가의 주택 시장이 밀어 올릴 거예요. 저가의 주택 시장이 밀어 올린다는 것은 지금 6억대의 시장, 지금 7억대의 시장은 8억대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고가의 주택 시장이 밑에 저가의 주택 시장을 끌어올리는 시장이 아니라 저가의 주택 시장이 밀어 올리는 장세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8, 9억대 주택들이 10억, 11억대로 올라갈 수 있는 장이 내년에 나타날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은 지금 갈아타기가 과연 정답일까? 한 번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대출이 좀 다시 좀 정상적으로 나오게 만들어주는 시장이 또 형성된다라고 가정하게 된다면 이때는 또 갑자기 고가 주택 시장이 급등할 여지도 있습니다. 재작년 11구 부동산 대책을 갖다 발표하게 되면서 9억 미만 LTV 좀 규제 강화, 그리고 10억 초과는 대출 완전히 차단. 그렇죠. 네.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은 유동성을 완전히 15억 초과 주택 시장을 줄여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다시 정상화된다면은 15억 초과 주택 시장은 폭등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그러한 부분은 그 리스크는 상존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리스크는 상존해요. 10억 초과 주택 시장으로 갈아탄다는 것은 좀 급등의 여지도 있지만 이러한 변수를 갖다 제외하고 본다면 내년은 저가 주택 시장이 또 급등을 갖다 만들어낼 수 있는 장세이기도 합니다. 네네네. 좀 이 설명이 복잡해지는데 이런 거는 좀 지역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파트 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다세대 또 연립주택 같은 빌라 쪽으로 실수요자들이 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네. 그런 부분들 좀 실감하고 계신가요? 실질적으로 빌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사람들이 상당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던 시기가 그쵸. 있었어요. 네네네네. 이게 무엇이냐면은 빌라는 사면 안 된다. 빌라는 절대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이 편견에 그쵸. 갇혀진 그런 건데 것들 많이 지금도 하고 계시죠. 예. 사실은 기자님께 제가 역으로 3, 4년 전에 강북의 주택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3, 4년 전만 해도 강북은 주택 사는 거 아니야. 네. 여기는 안 올라. 자, 이게 사람들이 편견인데 이 편견이 만들어진 이유가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네네. 강북의 주택을 사면 안 된다는 편견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상 지난 참여정부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요. 지난 참여정부의 2006년에 급등이 나타났었고요. 2007년에 폭등이 나타났었죠. 그런데 2006년의 급등 같은 경우는 무슨 급등이냐? 바로 강남을 위주로 한 상승이었습니다. 네네. 강남 주도의 상승이었고요. 이 당시에 버블세븐 주도의 상승이었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2007년도부터 상승이 좀 약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2007년도의 상승은 강북이 상승을 주도했거든요. 2007년도에는 강남은 오히려 좀 잠잠한 듯 약상승을 갖다 보여갔는데 강북 그리고 의정부, 남양주 그동안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던 지역들이 급등을 나타내는데 이 급등폭이 3, 4개월 사이에 2배 가까이 폭등하는 사례를 만들어내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한 2억 하던 주택이 갑자기 4억으로 폭등하고 그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매수가 사실은 폭등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투자자 물량들이 좀 많이 개입이 됐었어요. 저가의 시장으로 인해서. 그런데 여기 투자자 물량들이 너무 급격하게 개입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전세 가능 물량이 폭증을 한 겁니다. 전세가는 안 올랐어요. 그러면서 전세가는 안 오르고 매매가만 그러면서 전세가율이 30%대의 시장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갑자기 매매가는 2배가 올랐는데 전세가는 별로 안 올라다 보니까 30%. 전세가율이 30%대의 시장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 뒤로 2008년도 바로 헬리오시티 입주 전후로 해서 하락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강북하고 서울 외곽 특히
특히 경기 북부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파주도 마찬가지고 일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가격이 200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했어요. 지속적으로 하락해가면서 이 분위기가 2015년, 16년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야 강북은 절대 안 올라. 집값 오르는 지역 아니야. 그리고 임대차 물량도 풍부하니까 전세 살면 돼라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수급적인 요인이 있었다. 네네. 전세 물량 풍부하고 굳이 집을 안 사도 되고 전세가율 30%니 뭐하러 집을 살 이유가 없어진 거죠. 네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주택의 총체적 부족, 임대 가능 물량 부족, 그러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형국이 나타나면서 강북의 상승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 빌라도 동일한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사실 빌라 같은 경우는 2007년, 8년 이후로 계속 상승했어요. 네. 연립빌라는 2009년, 10년까지도 상승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나면 빌라가 상승한다는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를 도저히 살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빌라 시장으로 가는 그렇죠. 거죠. 네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마침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도에 당선되시면서 이 당시 뉴타운 문제가 상당히 불거지고 있던 시점이에요. 네. 야, 뉴타운 개발해봤자 이거 돈 안 돼. 그리고 오히려 난 손해봤어. 라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뉴타운 해제에 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네, 엄청 불었죠. 예, 네. 그러면서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그 당시 뉴타운만 건드리셨으면 모르겠는데 뉴타운만이 아니라 재개발 예정구역까지 같이 밀어버리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그런데 이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 그리고 주택 재건축 지역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 당시까지만 해도 지분 쪼개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쵸. 이 네. 이전 정권에서 이 지분 쪼개기를 하지 못하도록 착공 허가 건축 허가 착공 제한 구역을 갖다가 만들어서 걸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주택인데도 마음대로 여길 갖다가 부시고 뭐 단독주택이었는데 부시고 여기를 연립빌라를 짓겠다. 그런 행위 자체가 금지되었던 거예요. 네네. 근데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2011년도에 그 일몰제를 통해서 뉴타운 및 재개발 주택 재건축 지역을 갖다가 다 했겠죠. 해제시키시면서 일시적으로 그 물량들이 풀려버리게 되는 거죠. 단독주택 내 마음대로 개발할 수가 없었는데 개발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빌라 업자들이 난립하기 시작합니다. 단독주택 매수해가지고 부수고 여기다 연립빌라 일시적으로 연립빌라 공급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2012년도까지는 빌라 시장이 괜찮았는데 12년부터 좀 약간 좀 하반기부터 좀 힘들어지더니 13, 14년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봉착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실은 사람들이 약간 각박해지는 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면 사람들이 좀 약간 각박해지고 비정상적인 행태를 갖다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2014년도에 빌라 사기 그런 부분들도 많이 사회적 부각되고 오래 가신 분들은 2015년까지도 2014년, 2015년도에 빌라 관련돼 가지고 전세 사기도 발생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부각되면서 빌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인식이 팽배해지는 상황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다시 동일하게 주택 아파트 매매 가격은 폭등했고 이젠 빌라가 상승해가는 추세죠. 자, 그러면은 다시 빌라도 폭락이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은 안타깝게도 빌라 시장이 그 당시와는 상황이 너무나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일몰제를 통해서 갑자기 연립 빌라를 갖다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단독 다가구가 지금 많이 부각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단독 다가구도 현 정부 전과 후로 2배 넘게 상승했거든요. 단독을 갖다 부실 수 있는 주택도 그 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립빌라가 서울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연립빌라 같은 경우도 과거처럼 폭락, 하락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지금도 아직 빌라 같은 경우는 좀 시각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도 좀 그 임대 사기, 전세 사기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스터디가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준공 한
5, 6년 차 이상 된 빌라들을 갖다가 살펴보시는 것도 좋아요. 특히 빌라라는 것을 우리가 빌라를 동일 빌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빌라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죠. 표준화된 가격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빌라 같은 경우도 지하 주차장이 갖춰져 있고 주차 대수를 세대당 한 대 이상씩 확보한 빌라도 있습니다. 반면 주차를 할 수 없는 빌라도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빌라라는 걸 갖다 표준화시키긴 힘들지만 이러한 빌라에 대해서도 표준화된 가격이란 걸 갖다가 좀 더 신뢰받을 수 있는 가격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원하신다면 빌라는 아파트보다는 발품을 2~3배 이상 파셔야 돼요. 더 많이 보셔야 되고요. 다양한 빌라의 조건들마다 상품을 비교해 보실 정도로 많이 빌라는 발품을 파셔야 되는 상품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빌라를 갖다 보신다면은 많은 발품을 통해서 안정적인 주거 마련도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빌라가 과거랑은 좀 컨디션이 많이 달라지긴 했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제 빌라를 이제 들어갈 때는 좋은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이제 내가 나올 때 안 팔리거나 뭐 이렇게 가격이 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 빌라가 제일 먼저 떨어진다. 뭐 그런 이제 얘기들이 워낙 많이 돌다 보니까 빌라 매수를 우려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이 사실은 빌라 수요는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청약 시스템의 문제에서 발생돼요. 네네. 자, 지금 15억 전세 사는 사람은 무주택자로서 청약 가점을 높게 받죠. 그렇죠. 예. 2억짜리 빌라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주택자라고 청약 가점 인정을 못 받습니다. 네네네.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네요, 진짜.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10억 전세 사는 사람은 무주택자로 보호받아야 되니까 너는 청약 가점 줄게. 2억짜리 주택, 2억, 3억짜리 빌라 가지고 있는 사람 유주택자잖아. 넌 청약 가점 뭐 없어. 신혼부부들이 누가 가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의 청약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왜곡 현상이고요. 사실상 이게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빌라부터 시작해서 나는 나중에는 아파트도 살 수 있어. 그런 단계적인 부분을 갖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일액천금. 왜냐 지금 청약 당첨되면은 10억 그렇죠. 버는 거 아닙니까? 로또. 예. 순간 10억인 예. 세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분명 대한민국의 청약 시스템은 개편돼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주택시장이 이러한 부분들이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빌라에 대해서도 너무 상대적인 박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소되는 부분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건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언급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네. 다만 지금 빌라라는 부분이 시장이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부분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거주자 입장에서 고려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빌라라는 거는 매도를 갖다 내가 원할 때 바로 매도 안 될 수가 있다.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 기간을 갖다가 길게는 1년 이상으로도 잡고 그렇게 전략을 1년이나. 장기적으로 잡고 가신다면은 빌라에 대해서는 좀 안정적으로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신축 빌라를 또 웬만하면 사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신축 빌라가 바로 네, 어떤 그런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신축 빌라 그 아파트와 빌라를 갖다가 가장 구분 지을 수가 있는 게 아파트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건축 허가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절차를 밟죠. 네네. 사업계획 승인할 때 이 아파트의 컨디션에 대해서 일일이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축 허가 도면이란 걸 만들어짐에 있어서 이 건축 허가 도면을 갖다가 지자체로부터 올리고 지자체에서는 여기는 뭐가 잘못됐고 여기는 뭐가 잘못됐고 여기는 뭐 좀 더 뭐 보완을 하고 통경축을 만들고 아니면은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가 들어갑니다. 이 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과정을 거쳐서 뭐 착공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감리가 또 이걸 갖다 설계도서대로 하는지 일일이 감시를 하죠. 그리고 준공이 되고 나서 또 준공 승인 절차라는 걸 밟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라는 거는 품질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정부 기관으로 의한 품질 보증입니다. 하지만 빌라는 어떻나요? 빌라는 그냥 착공 승인 받고 나서 뭐 설계 도면 검토도 별로 없습니다. 착공 승인 받고 준공만 시키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빌라를 만들어 놓고 이 빌라 업자가 과연 여기 단열을 갖다가 올바르게 다 단열 시공 마감했고 그리고 창틀의 외풍을 갖다 막을 수 있을 정도의 품질을 썼고 그리고 뭐
온돌마루를 사용함에 있어서 열선 간격은 촘촘하게 해서 따뜻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어려운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신축 빌라 들어갔는데 와, 겉에는 너무 외관이 화려해요. 외관은 너무 화려하고 뭐 시스템 창호 붙인 것처럼 보이고 거기다 월패드까지 붙여가지고 방마다 에어컨도 있더라고요. 예, 와, 이건 정말 끝내준다 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수압이 안 나오고 그리고 또한 뭐 그 난방을 해도 열선을 너무 띄엄띄엄 깔아놔가지고 따뜻해지지가 않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발생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빌라에 대해서 내가 스터디가 충분하지 않다면은 5년차 이상 된 빌라들을 왜냐면은 그런 빌라들은 이미 내가 속아샀어? 너무 못 살겠어. 수리가 이미 들어간 빌라라는 거죠. 검증도 되고 이제 컨디션이 그렇죠. 맞춰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빌라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할 때 수도를 갖다 반드시 한번 정도 틀어보고 열풍 단열이 잘 돼 있는지 이러한 부분은 빌라 같은 경우는 특히 겨울철에 매수하는 게 좋아요. 겨울철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이게 잘 안 되는 집들은 전열기구가 방마다 다 있어요. 거실에도 전열기구가 있고 전기. 그렇죠. 이런 걸 보고 빌라는 그래서 겨울에 매수하는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팁도 있다는 거 함께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창 뜨거운 빌라 시장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뭐 한마디 더 붙여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에서 전세, 서울 특히 서울에서 전세 사시는 분들 최소 전세가 4억에서 5억 수준에서 움직일 겁니다. 이 물량들이 경기도권으로 빠지든 나는 절대 경기도권은 못 빠져라는 분들이 있어요. 또 심리적으로 한번 벗어나면 서울로 다시 못 돌아온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서울에서 그런데 아파트를 살 수는 없는 거죠. 이분들이 빌라 시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가 양호한 빌라, 뭐 지하에 주차장도 있고 특히 뭐 브랜드 빌라들도 있어요. 네네네. 브랜드 빌라들 같은 경우 그건 좀 오래된 빌라들 그런 경우는 좀 양호할 수 있고요. 주택 가격 상승도 좀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빌라는 강남, 서초 얘네만 올라 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지금 시장이 그렇지 않죠. 전 지역으로 같이 상승 추세가 가고 있기 때문에 서울 전 지역으로 지금 상승 추세가 가고 있기 때문에 거주 여건이 양호한 빌라에 대해서는 내년도도 상승을 갖다 좀 주도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